네, 저희 본게임2는 코로나 자가검사 후에 녹화를 진행합니다. 특히 저쪽 북쪽에서 예민하잖아요. 저희보다 더 예민해. 저희는 비교도 안 되겠네요.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2의 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오! 세대가 한꺼번에 나오는 그러니까 3대 핵전력이 그냥 한꺼번에. 자기 나라 위에 적의 세계가 날아다니면 미국 제외하고는 저거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고마해라 이게 진짜. 진짜 폭탄의 비를 퍼붓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항상 그 유사시 또 뭔가 긴장이 조성될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무기일 텐데요. 지난 4월 한미는 이 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또 협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바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 그 위력은 앞에 전략 붙으면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엄청 세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전략 폭격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그러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네. SLBM. 사실 ICBM, SLBM은 뭐 군사 무기 마니아들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일반 국민들은 사실 별로 잘 모르고 관심 없던 사안인데 이 북한이 이제 ICBM, SLBM 개발하면서 그렇죠. 이제는 네. 아마 거의 모든 국민이 이 용어를 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랑도 관계가 있구나 느끼게 그렇죠. 되니까요. 네, 느끼게 되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요 함께 이제 소위 3대 핵전력, 이 영어로 이제 누클리어 트라이어드라고 표현하는데. 아, 그래요? 예, 예. 특히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B-1B라든지 이런 미국의 전략 폭격기죠. 특히 B-2는 스텔스 폭격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런 폭격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그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은 정말 한반도 위기 상황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자주 이제 출동을 했고요. 특히 2017년도에 북한이 뭐 화성 12형부터 해가지고 14형, 15형, 이 ICBM은 이제 14형, 15형인데 이 쏠 때마다 이제 상당히 점점 더 마지막에 이제 2017년 11월 29일로 전 기억이 됐는데요. 마지막에 가장 센 걸 쏜 거죠. 화성 15형. 그래서 점점 이제 뭐 12, 14, 15 이렇게 에스컬레이트가 되다 보니까 미국도 뭐 전략 폭격기도 계속 다양하게 B-1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동을 이제 시켰었는데, 예,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B-1B 같은 경우 서너 대가 평양에 한 번 뜨면 우리가 속된 말로 그냥 거의 쑥대밭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런 B-1이라든지 B-2 이런 B-50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출동하면 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가 어디로 대피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예. 이 밑에 보면 많이 보시던 장면 혹시 이거 뭐 연상되는 거 있습니까? 대공포 아니에요? 대공포 아닙니까 이거? 대공포 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뭔데요? 그 유명한 아메리칸 풋볼. 아, 여기 슈퍼볼이라고 써있네요. 아, 슈퍼볼이라고 써있군요. 결승전이 이제 슈퍼볼 경기장 위를 이 찬조 비행을 한 겁니다. 와. 딱 분위기 맞춰주기 위해서. 돈 엄청 들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 세대가 보면 이게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때 나왔는데 다 서로 다른 기지에서 출동을 한 겁니다. 미국에. 근데 미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데는 뭐 가까운 데도 있지만 되게 먼 데서 세대가 대공포 올라오네. 세대가 출동을 해서 시차를 두고 출동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비슷한 시간에 만나서 이렇게 이제 경기장, 슈퍼볼 경기장 상공을 이제 비행을 한 건데, 이렇게 축하 비행을 한 것은 아마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솔직히 미국인 입장에서는 이 슈퍼볼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가장 그 1년 중에 미국인들을 뜨겁게 하는 그런 그렇죠.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저거 세 개가 날아가면 소위 미국 아메리칸 국뽕은 이거 진짜 쓰러지겠는데요. 그거 보다가 저기 또 참전 용사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쓰러지죠, 저건요. 엄청 이제 열광했다고 그래요. 와,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거기 색이 나타나면 이거 완전히 또 반대인데 미국 내에서만은 진짜 엄청난 섭외를 어떻게 했을까요, 저게? 요즘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 군이 국민과 유리될 수 없는 거잖아요. 떨어질 수 그쵸, 그쵸. 없으니까 국민의 성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 미 공군이 아주 상당히 나름 머리를 잘 쓴 SC를 하지 않았나. 예, 아, 그게 전략 뭐라고요?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커뮤니케이션. 네, 스트러티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아, 그렇군요. 예전에 그 탑건 영화가 그 미국이 이렇게 막 마찬가지, 군인들이 예. 이렇게 막 밀어져서 이 국방부가 하여튼 뭐 미군이 그러니까 밀어서 미국 뭐 만들었더니 펜타곤에 영화 지원부서가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6회공 해병대 공이 이제 그렇고 여기서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우리 저 대한민국 한국군은 SC가 조금 아직은 약하신 것 같아요. 아직 우리도 있자 우리 KF-21 딱 한번 떠줘야죠. 무슨 코리안 시리즈나 할 때 한번 떠줘야죠 우리도.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홍보원이 그러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또 저희 그 본 게임이 네. 또 앞장서서 분위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세 기가 한 번에 움직이는 거. 하여튼 뭐 저 나라는 저렇고요. 근데 각각 다른 기지에서 떴다고요, 저게? 근데 사실은 저 전략 폭격기 3총사가 모두 한 부대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위치는 다르지만. 기지는 다른데 직제상으로, 부대는 네. 뭔 부대입니까, 그 부대가? 당연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저 본게임2 미국 제7함대 얘기할 때 예. 그 함대 중에 제7함대가 가장 강력하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구 최강의 메가 부대가 바로 공군으로는 미국의 제8공군입니다. 8공군. 거기에 다 속해 있죠. 동시에. 예. 미국의 막강한 공군력의 원천인 전략 폭격기들의 이제 작전 구역은 당연히 전 세계입니다. 함대와 마찬가지로.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 공군 전략의 핵심 축으로 글로벌 스트라이크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바로 이 전략 폭격기들인데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공격이 가능한 미국은 전략 사령부 예하의 구성군 사령부로 이제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 계속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뭐요? 지구권 네? 뭐 지구권 뭐라고요? 지구권 타격 사령부. 외계인이에요. 지구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들으면 약간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 영화를 보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 들죠. 저거. 이게 뭐 방위도 아니고 지구권 방위사령부. 방위사령부가 나라에는 익숙한데 타격사령부라뇨. 그러니까 지구 바깥은 우리가 못해도 지구 안은 다 타격한다 이런 좀 자신감을 보여주는 느낌이죠. 네. 이 지구권 타격 사령부를 AFGSC라고 하는데 미합 중국 공군의 최상급 사령부죠.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하고 전략 폭격을 동시에 관장하는 핵전쟁 담당 사령부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폭기 담당 제8 공군이 소속이 돼 있는 거고요. 국제 정세에 능통한 전략 폭격기 운영 경력을 가진 공군 대장이 이제 AFGSC 사령관으로 보임되는데 이제 요 막중한 중책을 맡기 때문에 그런 경력이나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거죠. 네. 메가톤급 미 제8공군. 이게 또 어떤 부대입니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이제 8공군은 우리 원쌤 설명해 주셨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의 폭격기 부대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제 2차 대전 때 둘리틀 특수부대라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진주만 기습을 당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물적인 피해도 컸지만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고 미국민이 사기가 워낙 저하돼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국민들 사기를 올릴 뭔가 반격 카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항공모함에서 폭격기를 무리해서 발전시켜서 도쿄 공습을 합니다. 네. 근데 원래 제대로 작전을 안전적으로 폭격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이 폭격했던 비행대들이 다시 항모로 복귀를 못하고 다시 이제 중국 쪽으로 가서 내륙에 착륙하는 목표로 가는데 중간에 뭐 기름이 떨어지거나 뭐 해가지고 바다에 불시착한 것도 있고 하여튼 엄청난 뭐 나름 이제 상당한 희생을 치렀지만 하여간 기습적으로 도쿄를 공습해서 미국민이 사기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둘리틀 특공대인데 이거를 이끈 사람이 바로 이제 제임스 둘리틀 중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리틀 특공대라고 이제 이름이 이제 붙었던 거고요. 그리고 초대 미공군 참모총장이 칼 스페츠라는 사람인데 이런 쟁정한 이제 명장들이 주의하에 독일 본토 항공전을 치른 부대가 바로 8공군이고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이제 워낙 맹활약을 하니까 마이티 8. 마이티라는 게 이제 올 마이티가 이제 전지전능하단다 하니까 상당한 이제 역량이 있는
그런 이제 마이티 8라는 막강 8공군이라는 별명으로 이제 불리기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 전역은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이 장거리 폭격기 자산을 이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모토가 뭐냐면 힘을 통한 평화다. 힘을 통한 평화를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게 올해 이제 창설 80주년을 맞았다고 그래요. 1942년에 창설됐다는 얘기죠. 2월 1일 날, 42년 2월 1일 날 제8폭격기 사령부로 이제 처음 창설이 됐고, 원래 모부대인 이제 8공군 휘하의 영국으로 이제 이동을 했고요. 44년 2월에 이제 미국 미육군 항공대가 유럽 본부를 재편성하면서 이제 8공군이 또 유럽의 이제 전략공군으로 변신합니다. 현재는 이제 미국 5개 폭격기 비행단하고 지원 부대를 이제 거느리고 있고, 핵 공격 외에 이제 재래식 공격 임무도 마찬가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공격은 이제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재래식 폭탄 미사일을 달고 가면 이제 재래식 임무를 수행하는 건데, 본부는 사령부는 루지애나주의 박스델 공군기지에 있고요. 여기에 B-1B가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언론에 있습니다만 핵폭격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옛날엔 맞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핵 공격 임무에서 해제가 돼서 이제 재래식 공격 임무를 기본으로 맡고 있습니다. B-1B가.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는 더 이상 핵 타격 임무는 맞지 않은. 물론 이제 정 급하면 바뀔 수 있겠죠. 바뀔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변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왜 이제 B-52 등 해서 이제 70여 대를 보유하고 있고. 70여 대요? 한 개 부대가 아니 그걸 70여 대나 가지고 있답니까? 왜냐하면 이제 모든 폭격기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전략 폭격기 부대니까. 그리고 B-2 스텔스 폭격기 이제 20대 등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요게 끝이 아니에요. 조만간 뉴 페이스 새로운 선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B1, B2, 52 말고 또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3총사 외에 어때면 이제 4총사가 되는 거죠. 와, 그게 뭡니까? 같은 폭격기인가요? 네,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인 B-21 레이더. 여기서 레이더는 저 툼레이더 할 때 레이더예요. 그 레이더가 아니고. 레이더가 아니고. 게임이니까 잘 아시겠죠. 그렇죠. 아이가 있고 없고 차이죠. 얘가 그 모델명. 얘가 B-21이에요. 지금은 미 공군이 추진 중인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야, 이게 비행기예요? 아니, 저도 가오리형 많이 봤습니다만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플해졌네요. 사실 1988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폭격기가 선보이는 거라 좀 관심이 꽤나 지금 집중이 됐는데, 사실 외형은 몇 년 전에 이미 좀 공개가 됐었어요. 2018년에 이제 B-21의 설계는 끝난 상태고 지금 5기의 이제 시제기를 생산 중인데, 올 3월에 지상 시험에 돌입을 한 상태고요. 미 캘리포니아 팜데일에서 첫 번째 기체가 지상 테스트를 받고, 또 코팅하고 페인트 작업에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코팅하고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올해 안에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엔진 작동하고 저속 고속 이동을 포함한 첫 비행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뭐 B2 느낌도 나는데, 이게 뭐 제가 세세하게 짚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또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비슷한 거 맞죠? B2하고 이 20이라고요. 역시 우리 전 MC님이 뭐 3년이면 벌써 우리 본 게임 3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눈썰미가. 그 정도 알죠 이거. B-21은 지금 미 스텔스 폭격기 주력이 B2 아닙니까? 이게 보면 상당히 닮았어요, 사실. 기본적인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오리의 형상으로 해서, 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B2가 이제 노스록 그루만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B-21도 마찬가지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B-21이 동생격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죠. 어디가 다릅니까? 요 뒷부분이 다르고. 여기가 다르군요. 이렇게 이게 이 톱니바퀴식으로 W인가? 여기가 훨씬 심플하죠. B-21이. 그러니까 이 B2는 WW형인데 B-21은 W형입니다. 이거 후미가. B-2는 기본적으로 이제 적어도 침투 비행에 적합하도록 이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비행 중에 이제 비행기 자체의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B-21 보면 크기가 작은데 이게 한 거의 B-2의 3분의 2 크기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B-21의 정확한 지원은 사실은 아직도 공식으로는 비밀인데 B-21이 이제 그 폭이 한 45.7m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반면에 B2는 그보다 한 7m 가량이 큰 52.4m 정도 이제 그 폭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재할 수 있는 페이로드라고 표현하는데 폭탄 미사일량은 B2가 27톤인데 B-21은 13.6톤으로 약간 이제 거의 절반 정도로 이제 줄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전에도 얘기했던 레이더 반사 면적을 RCS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RCS의 경우 B-21은 거의 뭐 골프공 크기에 불과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름이 네이밍이 1, 2에서 갑자기 21로 그냥 팍 뛴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사연인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F 계열 전투기의 경우도 뭐 F111로 갔다가 117로 갔다가 뭐 F22로 줄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일률적으로 딱 가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B-21의 경우는 21세기에 등장한 폭격기다. 아, 최초기도 하겠군요. 미국 기준으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21세기 최첨단 기술을 집약해서 만든 폭격기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붙였다고 이제 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보면 이 폭격기의 경우는 특히 전투기보다 이 항속거리 비행할 수 있는 장거리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중요한데 항속거리를 보면 이 1960년대에 이제 보잉사가 본격 운용했죠. 원래 50년대에 만들어져서 이제 1952년에 첫 비행했던 B-50이라고 붙었는데 B-52 같은 경우는 항속거리가 한 무려 14,200km 상당히 길죠. 그리고 이제 B-1 폭격기는 로컬 인터내셔널사가 원래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1970년대하고 80년대에 이제 본격 개발했는데 이 B-1의 경우는 항속거리가 한 11,0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만든 이제 노스록 그루만이 만든 B2는 이제 항속거리가 한 9,400km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B-21의 경우는 이제 항속거리가 아직까지 비밀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또 엔진 같은 경우 효율성이 높아진 뭐 이런 거 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한 B-50에 육박하는 한 14,000km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아무래도 뭐 좀 멀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무장량이 좀 줄어들고 근데 특히 무장량이 줄어든 거는 항속거리 길어진 건 좋은데 이건 분명한 단점 아닙니까? 이제 뭐 개념이 좀 바뀌어서 그런데요. 네. 어쨌든 전략 폭격기라서 뭐 원래의 목표는 적의 영토까지 가가지고 신형 장거리 스탠드오프 LRSO라고 불리는 이 순항 미사일을 떨구는 게 주된 임무가 될 텐데 뭐 핵탄두가 당연히 달려 있게 되고요. 또 핵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이제 B-61 12 전술 핵폭탄도 탑재 가능하고 뭐 다양한 재래식 무기도 탑재할 수 있지만 말씀대로 무장량의 절반이라 뭐 잔뜩 싣고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 걱정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21세기를 대표하는 전략 폭격기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한 것인데 옛날 폭격기 방식은 특히 이제 B-52로 이제 대표되는 이제 넓은 무장창에 재래식 폭탄을 가득 싣고 가서 정말 윤단 폭격하듯이 막 쏟아붓는 막 하늘을 뒤덮는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원래 또 그림상 옛날에 뭐 B-17, B-29 다 그런 식으로 했던 거고 열 맞춰서 가면서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뭐 최근에는 또 레이더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먼 거리에서 5m도 안 되는 이 5차로 폭탄을 꽂아넣는 정밀 유도 폭탄이 또 대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B-21에서 사용될 예정인 핵폭탄인 B-61 12의 경우도 JDAM 같이 정밀 유도 기능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물 반경 수십 미터 이내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수천 개의 폭탄을 우르르 떨어뜨리고 이런 식의 공격을 할 필요가 없는 쪽집게식 공격이 심지어 핵 공격이 가능한 상태라 핵폭탄이 이제 스마트화된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많이 무장을 장착할 필요는 이제 없다. 이런 관점이 선 거죠. 근데 그 B-61의 10인가 그거는 진짜 쓸 수도 있는 뭐 핵무기라고 저희가 전에 언급한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핵무기를 히로시마 나가사키 말고는 쓴 적이 없잖아요. 과거에 중동전이라든지 뭐 몇 차례 이제 핵무기를 쓸 뻔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결국 못 쓴 거는 그 위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공할 만하기 때문에 사실은 못 쓴 건데 위력이 작아지면 또 방사능 낙진이나 이런 후유증이 적다면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른바 저위력이 작은 저위력 핵무기 등장이
따라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됐다. 왜? 쓸 수 있는 행복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B61-12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쓸 수 있는 행복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위력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킬로톤도 안 되는 0.1, 0.3 밖에 안 되는 위력부터 해가지고 최대 50킬로톤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조절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구형 B61 핵폭탄의 정확도가 한 100m 정도였다면 B61-12는 30m 이하로 대폭 이제 향상이 됐습니다. 사실 핵무기, 핵폭탄이라면 그 100m, 50m 오차는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핵폭발이 일어나는데 네. 그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저위력 핵무기이기 때문에 또 지하 관통 능력을 따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는 대신 위력을 줄이고 방사능 낙진도 줄여서 부수적인 피해를 줄인 이제 그래서 이제 쓸 수 있게 만든 그런 이제 핵무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 B61-12가 보면 이 개발된 속도를 과정을 보면 특히 2017년도에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화성 14-15형 ICBM도 쏘고 6차 핵실험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개발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북한을 겨냥해서 이 B61-12를 미국이 개발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다양한 수발 수단으로 운반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시는 F-35 스텔스기부터 해서 F-15K를 포함한 F-15 E 계열 전투기, 그다음에 F-16까지도 이제 투하할 수 있게끔 테스트를 이제 해왔는데 작년 9월에 F-35에서 이 B61-12 마지막 투하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당시에 3.2km 상공에서 이게 투하가 됐는데 지상에 도달할 때까지 42초 정도 시간이 이제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재밌는 게 이게 그냥 폭탄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뭔가 또 작동이 가해져요. 네, 그래가지고 뭐가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추력이 뿜어져 나와서 이 회전을 하면서 땅에 처박힙니다. 그러니까 그냥 떨어질 때보다는 당연히 관통력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B61-12가 이제 관통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평양 주석궁 인근에 뭐 김정은 벙커가 있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있겠죠, 솔직히 네,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최소 지하 100m 이상 된다고 네.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전에 나온 모델 중에 B61 이 모델 굉장히 많은데 B61-11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사실 B61 중에 지하 관통력이 뛰어난 걸로 알려진 그런 무기인데 이게 오히려 이제 지하 300m까지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체는 핵폭탄 위력도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B61-12는 위력은 작아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관통력과 정확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김정은 벙커 정도는 뭐 충분히 무력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B21, B61, 뭐 12가 활용될 수 있는 쭉 가공할 만한 무기일 텐데 근데 또 새로 나왔으니까 또 가격 문제 따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비싸겠죠? 많이 비쌀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시상 얘기할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가 그렇죠. 나왔죠. 가격을 떨어뜨리겠습니까 설마? 예,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 B21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입니다. 생소한 얘기인데요. 미국 얘기하면서. 예. 이렇게 굉장히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도 대당 가격이 5억 6,400만 달러, 굉장히 비싼 것 같지만 하나로 한 7천억 원쯤 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여전히 비싸지만 예. B2가 2조거든요. 반값이 훨씬 안 되는 거죠. 3분의 1. 그러게요. 예, 뭐 옵션 빼면 3분의 1인데요. 아니 가격을 그렇게 낮췄어요? 예,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게 사실 놀라운 점인데 네. 이렇게 이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더 성능이 좋은 스텔스 폭격기를 갖고 이제 있게 된 것이고 예. 이 가격이 낮아진 이유는 사실은 이 B2나 F-22 같은 첨단 기체에서 이미 사용했던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개발비가 덜 든 거죠. 실제로 이제 F-35 전투기에 사용됐던 최신 스텔스 재료나 코팅 기술을 또 그대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 시간도 B2보다도 훨씬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가격뿐만 아니고 그리고 F-35에 사용된 그 F-135 터보팬 엔진을 또 그대로 갖다 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 절감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스텔스 되고 이것도 전략 폭격기죠. 그렇죠. 스텔스의 전략 폭격기인데 가성비를 얘기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 하여튼 이뤄낸 거 아닙니까? 3분의 1 값으로. 와 이거 근데 다른 장점도 엄청 많겠는데 일단 가격 낮췄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폭격기는 원래 폭격임만 하죠. 공대공 전투는 2차 대전 때는 사실은 뭐 그렇죠. 기총 전투가 있고 하죠. 예. 기관총을 어떤 경우는 뭐 10개 이상 달아가지고 이 적 전투기 공격을 맞는 그런 역할도 했지만 예. 현대전에서는 폭격기는 그야말로 폭격기만 하지 공대공 여기에 뭐 공대공 미사일 달아서 공중전하고 이런 건 없걸랑요. 호위기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데 이 B-21은 멀티플레이어로서 또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최신 능동 유상배열 레이더, 우리 A사 레이더 있죠. 예. KF-21 우리 얘기할 때 많이 했었던 이런 A사 레이더하고 공대공 미사일까지 장착을 해서 웬만한 뭐 일부러 가서 공중전을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적 전투기들이 오고 그럴 때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웬만한 공대공 임무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도 이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텔스 성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정찰 역할도 필요할 경우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E3 조기 경보기라든지 EA 조인트 스타스 같이 이제 전장에서 전투기들을 지휘하는 컨트롤하는 이런 임무도 또 맡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더구나 뭐 필요할 경우는 뭐 음속에 가까운 초고속으로 네. 이제 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뭐 only one 그러니까 한 가지 임무하는 그에서 벗어나 가지고 정보 수집 그다음에 전장 관리 그다음에 적 전투기 항공기 요격 뭐 이런 여러 가지 임무를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가격도 싼 데다가 멀티플레이어 역할까지 하는 뭐 괜찮은 이제 미군 입장에서 괜찮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와 이거 대단한 걸 만들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팔방미인인데 이게 끝났을까 몇 개만 더 있으면 8개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수 있고 따져보니까 더 있습니까?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게 2개가 남았는데 2개나요? 일단은 미국은 지금 뭐 B-1B, B-2, B-52 폭격기에서 이제 AGM-183A ARRW라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성공하면 B-21에도 이거를 적용을 하겠다. 이 얘기인데 이 AGM-183A ARRW 요 미사일은 최대 속도 마 20의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이 가속한 후에 이제 탄두를 분리하면 이제 무동력으로 탄두가 표적을 향해서 활공해가는 그런 탄두 미사일이죠. 근데 불과 10분 이내에 지구상의 모든 표적을 적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식별하지 않고 타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저스트 10미닛이란 말을 쓰는데 많이 들어보는 예, 이거 순간이거든요. 예. 제가 계산해 보면은 뭐 지구 반대편을 10분 안에 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만큼 웬만한 거리는 뭐 10분, 20분이면 다 때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이런 미사일이 스텔스의 기능이 빵빵한 B-21에 탑재가 되면 성능이 또 한 번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B-21은 당연히 이제 유인기로 개발이 돼 있지만 이후에 무인기로 활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와, 다음 세기까지 쓰겠는데요. 그땐 B-22가 나오긴 해야겠죠. 너무 오래된 노무기체니까 그거. 근데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닌 게 실전 배치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상태고요. B-21이 계획대로 하면 2025년에 실전 배치를 완료하게 되는데 이제 양산이 본격화되면 어떤 미 사우스 다코타 주의 엘스워스 미 공군기지에 초도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인기 활용도 사실 먼 미래가 아닌 조만간에 실제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배치되고 이렇게 사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럼 이제 스텔스 무인 전략 핵폭격기가 나오는 거죠. 예. 앞으로 B-1 랜서나 B-2 스피릿이 2030년대 이미 퇴역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공백을 이제 B-21로 다 채운다는 계획 하에서 2037년까지 100대를 보유를 하겠다. 그리고 미 제8공군은 향후에 이제 145대까지 구매 의사를 밝힌 145대의 이 폭격기가 이렇게 미 8공군에만 소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미 8공군의 예산이 얼마나 되길래 수천억짜리를 145대까지 구매를 할 의사가 있다는 건지. 그럼 이제 사총사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하나씩 빠지는 거네요. B-21 들어오면서. 그렇죠. 일정 기간은 이제 사총사가로 돼 있는데 좀 지나면서 이제 삼총사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원수 말씀하신 비원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퇴역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얘가. 보면 볼수록 멋있는 네. 제가 최애 폭격기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네. 우리 원쌤이 B-52를 좋아하시듯이. 꿈틀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이게 그 작년에 근데 이게 좀 보기 쌩쌩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17대가 퇴역을 했대요 이미. 네. 상당히 안타까운 이 소식을 접하고 제 사이트 회원들이나 뭐 매니아들 중에 공동구매. 야 이거 우리 주면 안 되냐? 뭐 이제 우리가 좀 싸게 사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아 그래 우리나라 하나 주지 그냥. 네. 적어도 대북 저거 엄포용으로 상당히. 전 농담으로 생각했는데 아 그렇군요 하나 진짜 이게 있으면 얼마나 서로 지킬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 이 마지막 기체 모습을 지난해 9월에 그 미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 자꾸 이거 저도 지구권 타격 뭐 그러니까 자꾸 이게 웃으면 안 나오는데 웃음이 나오려고 그래요. 뭐 건담단이가 또 그런 그래 뭐 오피셜입니다. 영어로 이제 FGSC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 8공군에는 비원비가 45대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이 비원비가 원래 이제 첫 비행한 게 1984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38년 전인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적어도 침투용 초음속기다 이게 이제 많이 이제 부각이 됐고 특히 이 보기에는 B-52보다 작고 많은 폭탄을 달 것 같지가 않잖아요. 좀 그렇죠. 약간 좀 슬림하게 슬림해서 생겼어요. 이제 전략 일단 뭐 폭격기 속도나 빠르고 뭐 이제 그런 데 중점을 둔 걸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미 전략 폭격기 3총사 중에 제일 많은 무장량을 자랑합니다. 폭탄 미사일을 제일 많이 달 수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내부에 34톤, 내부에 이제 폭탄창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뿐 아니라 외부에도 다는데 외부 파일런에 거기 27톤. 그러니까 합하면 무려 61톤의 각종 폭탄 미사일을 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B-52나 B-2가 뭐 한 27톤 안팎의 이제 무장량을 갖고 있는데 거의 이제 2배 이상에 달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B-1은 이제 길이가 44m고 폭 이제 41m인데,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사실은 작지 않죠. B-52보다는 작지만 상당한 크기인데 RCS가 1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RCS 그 80년대에는 나름 상당한 스텔스 설계를 한 겁니다. 형상을.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때 초보적이지만 스텔스 도료도 발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낮은 RCS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스텔스 폭격기에 비하면 사실은 크죠. B-2는 뭐 작은 RCS가 작은 새 정도고 B-22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프공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가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미국의 유일한 초음속 폭격 전략 폭격기다. 마 1.2. 그리고 이게 이제 B-52하고 비교하면 B-52는 시속 957km고요. B-2는 마 0.9입니다. 그래서 좀 빠르고. 그러니까 밤에서 우리나라에 종종 이제 출동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이륙 후에 2시간이면 이제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없이 말씀드렸지만 비원하면 뭐 핵폭격기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지금은 핵 무장 투하, 핵 폭탄 투하 임무에서 해제가 돼가지고 일단 재래식 폭탄 미사일만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제이담이라든지 이런 이제 재래식 무기를 운반할 수 있게 되면서 활용도가 이제 오히려 높아졌죠. 핵무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쓸 수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무기지만 재래식 폭탄 공격이야 뭐 이라크 아프간전에서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용성은 이제 많이 늘어났고요. 아프가니스탄전에서 특히 이제 활약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소티 비행한 횟수, 출격 횟수가 그 아프간전에서 전체 항공기 전력의 5%만 B-1이 차지했는데 근데 투하한 무장량은 전체 그 항공기 전력이 40%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쏟아부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거 폭격기가 가장 많이 활약했던 2차 세계대전 당시 어떤 뭐 특정 도시, 독일의 특정 도시는 90%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곳에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과연 폭격의 흔적이 평화의 상징으로 바뀐 이 도시는 어디일지 본방자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바로크 문화를 꽃피웠던 도시 독일 드레스덴. 츠빙거 궁전과 필리트 성, 그리고 셈퍼오퍼 드레스덴 등 호화롭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이 성모교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둥 없이 약 100m 높이의 거대한 돔을 세워 건축사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은 인류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죠. 그런데 노란빛이 도는 성모교회 외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간중간마다 검은 빛이 나는 돌들이 박혀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인해 완전히 부수어진 것을 다시 세운 전쟁의 흔적이었죠. 성모교회가 옛 모습 그대로 부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시민들의 염원과 노력, 그리고 어느 한 영국인 조종사의 사죄 덕분이었는데요. 그 속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본방자사에서 확인하시죠.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향해 가던 1945년 2월 13일 영국군은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는데요. 3일 동안 800대가 넘는 연합군 폭격기가 드레스덴으로 향했고 4,000톤이 넘는 폭탄을 대거 투하해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사실 독일 동부 작센주의 드레스덴은 아름답고 유서 깊은 건축물들이 자리 잡아 엘베강의 피렌체라고 불리며 문화도시로 융성했던 곳이었기에 전쟁 기간 동안 연합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치가 이곳에 각종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면서 연합군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진 도시의 아름다움은 단 3일 만에 잿더미로 녹아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집중 포격을 받은 곳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드레스덴 중심가에 위치한 성모교회였죠. 11세기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7세기가 지난 18세기에야 완공된 드레스덴 성모교회는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곳으로 중앙동 종탑까지의 높이가 무려 100m에 달할 정도로 웅장함을 자랑했는데요. 하지만 폭격 마지막 날 완전히 붕괴되면서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회의 웅장한 돔을 지탱하던 8개의 돌기둥은 교회 신도들이 다 대피할 때까지 65만 개의 소위탄 화염과 포탄의 충격을 버틴 뒤 이틀 만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성모교회는 복원되지 않은 채 흉물스러운 모습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건데요. 연합군의 만행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동독 정부가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었죠. 더구나 복원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모교회 재건을 쉽게 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1990년 한 남자가 성모교회 복원 비용에 써달라며 막대한 돈을 전달했는데요. 그는 앨런 스미스라는 남자로 독일인도 아닌 영국인이었습니다. 폭격을 가한 영국인이 복원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사실 그의 아버지는 프랭크 스미스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교회에 폭탄을 투하했던 영국군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드레스덴 폭격 명령이 떨어졌을 당시 소중한 문화유산이 많은 이 도시를 파괴할 수 없다며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전쟁에 자비는 없다는 상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폭탄을 투하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드레스덴의 문화유산을 자기 스스로 망가뜨렸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는데요. 평생은 죄책감 속에 살던 프랭크는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한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걸로 내 죄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내 죄를 씻고 싶구나. 너에겐 미안하지만 내 전 재산을 성모교회 복원하는 데 써다오. 무너진 채 방치된 성모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했던 아버지를 지켜봐왔던 아들은 그 약속을 꼭 지켜드리겠다 다짐하며 드레스덴으로 향했는데요.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부디 보건 비용에 보태주세요. 성모교회를 파괴했던 영국군 조정사가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드레스덴 시민들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성모교회 보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1990년부터 시작된 모금운동은 드레스덴에서 독일 전역으로 번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3억 6천만 마르크, 당시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을 모으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았는데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탓에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성모교회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퇴색된다는 점이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깊어져 가던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돌덩이를 가져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돌의 정체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이렇습니다. 1960년 당시 동독 정부는 무너진 교회가 있는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교회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세울 수 없었던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죠. 언제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모른다 판단한 시민들은 교회가 복원될 날을 대비해 돌 하나라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에 부서져 흩어진 돌덩이들을 주워 모아 수십 년 동안 소중하게 보관해 왔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이 모아둔 돌덩이만 무려 8,500여 개. 그중에서 온전하고 상태 좋은 것만 추려 복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교회 내부 복원이었죠. 사진 기록이 거의 없었던 탓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잠시 과거 성모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시민들의 웨딩 사진을 보내주면서 내부 복원 작업 역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종탑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 제작은 앨런이 맡았는데요. 세공 기술자였던 그는 아버지의 죄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1년 6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높이 8m, 무게 2톤에 이르는 황금 십자가를 만들었죠. 그렇게 13년이라는 긴 공사 끝에 성모교회는 2005년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려하게 부활했는데요.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도시의 상징은 처참히 붕괴되었지만 한 조정사의 용기 있는 고백과 참회, 시민들의 노력으로 성모교회는 도시 한가운데 다시 부활할 수 있었고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자 문화재 복원 모범 사례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레스덴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독일인이에요. 예. 근데 그 부모님들 아직도 좀 트라우마가 남아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 그분은 전쟁을 경험하셨겠네요. 경험하셨는데 아, 그 예. 폭격을. 그런데도 이제 어쨌든 지금은 전쟁 잔해에서 수습한 벽돌 이 3,800개를 통해서 이 평화를 염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니까 역시 좀 아무리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을 받아도 결국은 또 평화로 복귀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 인간이 하는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당시 드레스덴 공습이 독일의 이제 최종 항복 14주, 그러니까 3개월을 앞두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이 아닌 거죠. 거의 이제 종전 즈음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고, 히틀러의 런던 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졌다는데, 이제 영국 내부에서도 사실 이에 대해서 이게 좀 여러 가지 인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여실히 나타납니다만, 전쟁이 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국민들, 특히 뭐 여성, 어린이들 이 보면 아주 가장 참혹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역시 평화가 중요하다는 걸 새삼 일깨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근데 이 비완비 보니까 멀쩡하고 뭐 향후에도 더욱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 입장에서는 근데 이 기체를 왜 퇴역시키는 겁니까? 계속 쓰지? 우리 생각에는 아직도 막 최신형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쵸 한 번 보기도 어려운데. 근데 B1B는 사실 1988년에 100기를 마지막으로 이미 생산이 중단된 상태예요. 88년에요? 네. 와, 우리 올림픽 때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래됐고. 진짜 오래된 건데 손에 손잡고 그 시절인데. 그렇죠. 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시고. 그 노래를 기억하신다는 건, 개발을 시작한 거는 이제 B2보다 앞선 1970년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B2 대비 스텔스 기능이 낮잖아요. 초음속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별로.
한 기당 도입 비용이 이제 3억 1,700만 달러라 3,885억 원이었는데 네. 여기 이제 운용비하고 정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B1이나 B2는 이 1시간 운영하는데 무려 5천만에서 6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그래서 미 전략 폭격기 한 기를 한반도로 띄우려면은 그 10억 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슈퍼볼 때 돈이 수십억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정말 미 군이 마케팅을 진짜 세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효율성은 짱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성과는 뭐. 아니 뭐 원래 근데 슈퍼볼 광고가 엄청 단가가 세잖아요. 장난 아니죠. 아 무슨 뭐 그 초당 뭐 광고, 그러면 뭐 몇백만 뭐 이런 거에 그거 달러. 광고 단가 생각하면 그 효과 따지면 그렇게 뭐 마이너스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마케팅을 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네. 지나간 셈이니까 어쨌든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뭔가 이미 이제 대체할 기종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8공군이 속한 이제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가 B1B의 순차 퇴출을 선언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비사들도 B1, B2보다는 다른 항공기를 정비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다 변해갈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럼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봐도 B-21로 가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전략, 작전 개념 또 변화도 영향을 사실 좀 끼치고 있는데 뭐냐면 미국은 과거에 이제 세계의 경찰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이 웬만하면 개입을 하고 내가 세계 평화를 지킨다. 뭐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뭐 여기에는 뭐 항공전력 외에 지상군까지 투입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이제 개념이 사실 크게 바뀝니다. 이 전략 폭격기를 순환 배치하는 관행을 끝냈습니다. 폭격기 운용과 관련된 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비관 얘기 많이 했는데 B2도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가오리 형 하면 B2였고 네. 정말 충격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B2가 개발 과정에서 참고한 게 가오리가 아니고요. 자바 오이의 씨앗이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이 씨가 네. 욕 아닙니다. 오이 씨. 한 기당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이제 같은 무게의 금보다 더 비싸다. 거기에 뭔가 또 새로운 신상이 나오지 않을까? 또 신상이요? 기대하는 분도 계시겠으나 정말 올드보이 B-52 스트레터 포트로 있습니다. 무려 3대가 대를 이어서 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B-52의 마지막 파일럿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소련 연해주 지역에 불시착한 게 있었는데 네. 이거를 토대로 해서 구소련이 모방 생산합니다.